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1일자 11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까요? CL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볼륨이 거의 넘어갔고 완전히 넘어간 게 수요일이죠. 그리고 목금 오늘까지 트레이딩이 됐고 그래서 뭐 좀 이번 주는 특이하게 금요일까지 트레이딩이 그 전월 트레이딩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여기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이 큰 보통 차트 바는 11월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12월물로 넘어가서 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부터 이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서 막 90달러까지 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스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CL 같은 경우에.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덜 올라가는 느낌을 줬었고요.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 이 핑크색 레인지 그리고 여기 초록색 레인지 이 레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여기 일시적으로는 오늘 고가가 뭐였죠? 오늘 고가가 89.85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뭐 90에 닿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90에 가까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막 90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전쪽에 있던 그 90.56 레인지까지 이렇게 닿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0에 닿지 못하고 90 아래쪽으로 있고 또 다른 거는 이 초록색 레인지에 아직도 계속 걸쳐 있다는 거예요. 제 동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걸쳐 있는 것과 걸쳐 있지 않은 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 트렌드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 두 개에 있는 걸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서는 걸쳤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여기가 지지선 및 그 시작점,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 정도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다시 여기 올라간 그 바로 밑에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쭉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었다는 게 중요하죠. 85.42까지 다시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뽑아서 올렸죠. 뭐 당연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관련된 그 지오폴리티컬한 인스타빌리티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았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뭐 기대감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금요일에는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90에 닿지 않고 다시 빠져 내려와서 음봉 만들었고요. 그래서 88.07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안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 걸치고 여기 걸쳐서 목요일에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하기는 그렇죠. 좀 밑에 내려와서 여기서 노란색 85.41 라인까지 내려왔다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서 장이 마감이 됐죠. 그리고 세트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블 지지를 받은 거니까요. 더블 서포트를 받은 거고. 그리고 새로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이 목요일의 저점에도 영향을 줘서 여기서 더블 서포트를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저는 이 초록색 레인지 안쪽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명확치 않지만 이 레인지 안쪽에서 90달러 밑에서 다시 내려오고 88.07 이 밑으로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쇼텀이고요. 그리고 뭐 전쟁이 확전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전쟁이 더 확산이 된다는 가정하에 150달러를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지만 그게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당장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가가 그렇게까지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 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그 관련된 러시아의 오일 생산에 관련된 증산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증산을 하고 뭐 그렇게 증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했었던 생션 문제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러시아 오일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서구 쪽 정유 시설들이 러시아 오일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다시 새로 판로를 뚫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러시아는 외화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을 나서고 그렇게 생산을 늘려서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오펙이랑 특히 사우디랑 좀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일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이 늘었지만 그 원유 수입이 늘은 동시에 러시아 오일의 수입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원유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늘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중국은 이름은 좀 다르게 해서 전략 비축유에 해당되는 그런 식의 원유 재고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쟁 준비인지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국이 지금 원유 수입이 늘은 것은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지 어떤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러시아 쪽 원유 수입으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쪽 중동이나 미국 유가에 또 영향을 줘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요일이었나요? 거기 EIA에서 미국 EIA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내년 제뉴얼이 1월이랑 7월에 전략 비축률을 다시 채워 넣을 계획이 있는데 그 채워 넣는 계획에 들어있는 유가가 전에는 60달러대였는데 70달러대로 한다는. 근데 지금 뭐 유가가 이제 90달러 육박하죠. 걔네들은 CL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90달러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년 7월에 그럼 그때까지 유가가 떨어진다? 뭐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런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가를 떨어뜨릴 자신감이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는 막 뭐 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100달러 이상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크로적인 얘기를 좀 더 곁들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CL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이쪽 88.07 밑 아래쪽에서 전개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오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88.30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듯이 88.30에 이제 장이 마감됐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90달러를 다시 위협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 레인지, 뭐 여기 90.56 있지만 90.56에서 이 밑에 86 요 정도 사이, 85점 사이 요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S 볼게요. ES 지난주 뭐 이렇게 마지막에는 떨어지면서 음봉 만들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월요일 다시 회복했죠. 뭐 그래봤자 이 두 개의 이 레인지 4368.50, 4419.50 이 레인지 사이에서 계속 뭐 묶여 있는 상태고, 심지어 화요일에는 여기 이렇게 나란히 이 레인지만 꽉 채우는 정도로 됐죠. 뭐 요새 계속 그 ES나 NQ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 초록색과 이 밑에 있는 15,063.25 이 레인지 안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이렇게 레인지에 걸쳤고 ES도 그 레인지에 걸치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렇게 레인지를 걸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ES든 뭐 여기도 걸쳤다면 걸쳤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도지를 안 만들고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 ES는 도지 만들었죠. 예,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내리꽂기 시작했죠. 내리꽂자 봤자 뭐 이 레인지 안쪽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금요일에 이 4268.50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라인은 여기에 더블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 밑에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을 서포트를 하는, 이 지지를 받는, 여기가 이중으로 서포트 받는 라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내려왔습니다. 15분봉 보시면 한번 뚫고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결국은 내려오면서 장 막판에 밀고 내려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찐으로 내려왔다, 찐으로 힘없이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내려온 걸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 언제죠? 10월 4일,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 내려왔었던 저점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내려와 봐야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알 텐데, 금요일날 막판에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월요일날 다시 그 내림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뭐 지난주도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봤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대퇴 올라간 상태였지만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요일장이 막판에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심지어 뭐 옵션 만기일도 아닌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모멘텀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걸쳐서 이중 지지 받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반등해서 치고 올라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있죠. 그래서 월요일은 그렇게 되더라도 월화수였나요? 그 10월 실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3일 날, 월요일은 지나고 24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발표 있고, 25일 수요일에 메타 있고, 26일 아마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실적이 발표될 거라서, 나스닥 실적에 따라서 월요일은 뭐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 근처에서 존재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실적에 의해서 더 빠져 내려가든가 아니면 반등해서 올라가든가 하는 그런 매크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 근처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디 방향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여기에 서포트 라인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서포트 라인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죠? 예, 뭐 이게 니들이 길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서포트를 한번 받고 올라간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수목까지는 매크로가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넘버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나스닥도 같이 보면 뭐 비슷한 식으로 수목금 빠졌죠. 그런데 빠지는 과정이 여기에서 걸쳐 있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는 트리플 지지를 받았죠. 트리플 지지를 받아서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할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밀려서 내려왔고 밀려서 내려오는 과정이 아까 앞에서 보신 ES의 경우는 목요일 보시면 여기에 그냥 중간에 뜬금없이 여기서 지지를 받은 느낌이었는데 이 지지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Q의 지지수 확률이 높다. 역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바람에 ES는 이 중간에 아무 서포트 지지 없는 상황에서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NQ의 영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지지세를 유지 못하고 바로 밀려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올드 서포트 지지점 오래된 지지점도 뚫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멈춘 이유가 역시 뭐 때문이다? 앞서 있었던 이번에는 ES에 의한 이 지점에서의 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ES와 NQ는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나스닥 실적 발표 때문에 여기 이 지지선 안에서 일단은 반등을 해서 뭐 여기 NQ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안에서 일단은 장이 이루어지다가 이걸 위로 뚫고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매크로가 방향을 정해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 빨간색 레인지에 갇혀 있는 느낌이 강했다가 결국은 16일 월요일부터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죠? 그 픽스드 인컴 쪽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이제 치솟으면서 그게 이제 NQ랑 다른 어셋 클래스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면 아무래도 뭐 골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골드도 이제 많이 올랐죠. 골드 오름세를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한번 볼까요? 골드도 뭐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골드도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10월 그 10년 수익률인데 10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치솟아 오르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의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페이퍼 골드처럼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 크립토 커런시 소사이티 아니면 그쪽 관련된 그 산업들 시장들의 그 희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익스체인지가 망한다든지 뭐 어떤 뭐 코인 하나가 콜랩스 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뭐 특이한 건 아니죠. 지니하게 진짜로 이 그 얼터너티브 골드 그러니까는 금의 대체제로서 이제 그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전에는 그런 역할들이 점점 강화되기는 했습니다. 그 강화되는 계기가 됐던 것들이 뭐였냐면 선물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들이 역할을 해서 그 비트코인 선물 쪽으로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금들이 몰리게 되면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익스체인지에 들어가서 선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호재였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뭐 이렇게 컬랩스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익스체인지 안에서 선물로서 트레이드가 된다는 거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어세 취급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자율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입었다. 그 수혜를 입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골드처럼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따라서 잘 오르긴 했습니다만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빨간색 라인은 벗어났고 이제 핑크색 라인 안쪽으로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모멘텀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그 전고점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이 전고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전고점들에 영향을 받았고 여기서도 영향을 받았었죠. 한번 저항선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핑크 돌파 2번 시도하고 금요일에 3번째 핑크 돌파가 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결국은 이 초록색, 이 이전에 있었던 초록색 레인지의 하한선에 닿으면서 여기가 저항선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10년물 보시면 일단 어제 5%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4.9.14 그래서 실제로 장중에는 4.9까지도 깨졌었죠. 4.89, 4.892까지 이제 터치하고 다시 이제 4.914로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죠. 이자율 시장이죠. 이자율 시장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 이자율 시장의 추이를 보시면서 비트코인도 움직임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에 나스닥이랑 굉장히 링크가 잘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나스닥이랑 그렇게 그 코릴레이션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그때 나스닥과 코릴레이션이 됐었던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 상황에. 그렇지만 지금은 뭐 거의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테크보다는 매크로적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장이 지금 매크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11일 남았죠. 이 다음 이자율 발표하는 게 기준이자 발표가 11월 1일이니까 12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이거 패드와치 보여드리면 지금 11월 1일께 동결이 96.1% 나오고 있죠. 뭐 어제까지는 심지어 99.6%였는데 오히려 떨어뜨리는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뭐 좀 말도 안 되긴 하는데 0.4에서 3.9%로 올랐다는 건 좀 의미 있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자율을 기준이자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동결에 96.1%라고 뭐 시장에서는 예측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12월 달에는 아직도 12월에는 오를 확률이 4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4분의 1, 4분의 3 이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내년 1월에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다들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뭐 11월 1일 앞으로 11일 정도 남은 11월 1일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도 나오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결한다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르는 건 0%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매크로가 있기 전까지는 테크가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살짝 비트는
실적이 다음 주에 있다. 그래서 실적만 잘 넘기면 매크로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고 테크만 가지고도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단 상승 모멘텀은 존재하되 너무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흥분해서 롱을 치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크로 얘기들이 더 많았죠. 하지만 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뉴스나 뭐 그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잘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다음 주 트레이딩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